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은 골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분들, 혹시 오늘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지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현관 앞에 신발이 가득했는데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 누가 화장실 간다고 문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남 뒤에 찾아오는 이 감정. 오늘 이 감정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 가족이 다 모여 앉았는데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자녀들이 옆에 앉아 있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며 뛰어다니고 식탁엔 음식이 그득한데도요. 왠지 모르게 그 북적임 속에서 나만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는 저 대화 속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감정. 당신만 느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고독과 단절의 모습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이 왜 당연한지, 명절이 두렵고 불안한 게 왜 이상하지 않은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정돈하는 법, 그리고 서로에게 서툴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야기까지요. 오늘은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남긴 두 가지 감정.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던 그 순간. 그리고 모두가 떠나고 난 뒤 찾아오는 이 공허함. 이 두 가지 외로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잠깐 멈춰 서 보려 합니다. 빈자리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이 시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천천히 갑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과 함께 있는데 외로운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언뜻 보면 둘 다 그냥 외로움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뿌리부터 다릅니다. 느껴지는 곳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그래서 필요한 것도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유독 노년기에 이렇게 함께 있는데 외로운 감정이 더 강렬하게 느껴질까요? 노년의 외로움의 이면에는 사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할의 변화입니다. 한때 이 집의 중심이었던 분들 기억하시죠? 명절 음식은 당신 손에서 나왔고, 용돈 봉투는 당신이 건넸고, 가족 모임의 방향을 정하는 건 당신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역할이 달라졌어요. 이제 음식은 며느리나 딸이 가져오고, 집안 이야기는 자녀들끼리 먼저 결정하고, 당신은 그 결정을 들을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세대 교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걸 따라가는 건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불쑥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이 역할 변화의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 격차입니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명절 식탁에서 자녀들 대화에 끼기가 참 어려우셨죠? 무슨 드라마 얘기, 무슨 연예인 얘기, 요즘 뭐가 유행한다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 손주들은 또 완전히 다른 세계 언어를 씁니다. 쇼츠가 뭔지, 릴스가 뭔지, 왜 밥 먹으면서 폰을 찍는지. 맞장구를 치고 싶어도 대화의 물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유머 코드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말의 속도조차 다릅니다. 그 어색한 침묵의 순간들 기억나시죠? 뭔가 말하려다 멈추고 괜히 숟가락만 드셨던 그 순간. 세 번째는 디지털 소외입니다. 이건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명절에 자녀와 손주가 집에 왔는데 식사 후에 다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거실에 5명이 앉아 있는데 실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장면. 그 장면에서 느끼는 단절감. 그건 당신이 과민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명은 늘었지만 정서적 연결의 기회는 줄었다고요. 우리는 어느 세대보다 오래 살게 되었는데 정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시간과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역설입니다.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짚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성격이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이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구조적인 경험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나머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973년에 로버트 와이스라는 사회학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마음을 다 꺼내놓을 사람이 없는 외로움입니다. 와이스는 이걸 정서적 외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속 깊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아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가장 힘든 날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 한 명이 없었을 때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 외로움은 같이 어울릴 동네 친구가 없는 외로움입니다. 이건 사회적 외로움입니다. 같이 산책 나갈 사람, 같이 밥 먹으러 갈 모임, 어딘가 내가 속해 있다는 소속감. 그게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이 둘은 느껴지는 곳이 달라요. 하나는 마음속 가장 깊은 데서 오고 하나는 일상과 사회 속에서 옵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외로움을 해소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외로움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가족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두 번째 외로움은 채워질 수 있지만 첫 번째 외로움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절 식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사위도 왔고, 며느리도 왔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술잔이 오가고, 음식이 식탁을 채웁니다. 사회적 외로움은요, 이날만큼은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줬나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어머니 건강은요? 뭐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요즘 뭐 하실 때 제일 좋으세요? 진심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으로 그 질문을 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정서적 외로움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2002년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어바웃 슈미트입니다. 잭 니콜슨이 주연을 맡아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까지 받은 작품인데요. 주인공 워렌 슈미트는 66세 은퇴자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동료들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그의 이름이 불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딸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지고 난 뒤 슈미트는 깨닫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을 꺼내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를 진짜로 알아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 외로움은 사람이 많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슈미트가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왜 나왔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연구 하나를 들어볼게요. 시카고 대학교의 호클리와 카치오포 연구팀이 2010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외로움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외로움을 느끼면 주변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오히려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관계를 피하니 더 외로워집니다. 이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악순환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도 적어지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러셀 연구팀의 1984년 연구도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외로움은 불안과 더 관련이 깊고 사회적 외로움은 우울과 더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왜 명절 다음 날 불안하면서도 우울한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드냐고요? 두 가지 외로움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떠나면서 사회적 소속감도 줄어들고 그 만남에서 마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다는 정서적 허전함도 남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외로움은 서로 다른 것이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돌봐야 합니다. 오늘 이걸 아셨다면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해서 집을 떠난 뒤 부모가 경험하는 그 심리적 공허감을 이르는 말이에요. 공식 의학 진단은 아니지만 아주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심리 경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녀 양육에 집중해 오신 분들, 삶의 상당 부분이 엄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채워져 있었던 분들에게 더 강하게 찾아오곤 하죠. 자녀가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이 불쑥 올라옵니다. 이걸 두고 학자들은 정체성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개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써볼게요. 명절 후에 자녀와 손주들이 떠나는 것, 이걸 저는 미니 빈둥지 경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녀가 아예 집을 떠난 것만큼 길고 무겁지는 않지만 그 느낌은 비슷합니다. 며칠 동안 북적이다가 갑자기 정적이 찾아오는 그 전환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방금까지 가득 찼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간 느낌. 이건 빈둥지 증후군의 소형판입니다. 짧지만 강렬합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 윌리엄 브리지스의 이야기를 빌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인생의 전환기에 대한 책에서 모든 전환기를 3단계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종결입니다. 무언가가 끝이 납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자녀들이 떠났습니다. 북적임이 사라졌습니다. 이 끝남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립지대입니다. 끝남과 새로운 시작 사이의 사이 공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여기예요. 명절은 끝났고 일상은 아직 다시 리듬을 찾지 못한 그 어중간한 시간. 브리지스는 이 구간이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중립지대를 잘 통과하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브리지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두 번째 단계인 중립지대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이 불확실하고 텅 빈 것 같은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내려 하거나 너무 불안해하며 보내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집이 조용해진 이 시간은 사실 다음 챕터를 위한 준비 시간일 수 있어요.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조용함 속에서 잠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내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명절 이후 약 81%의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극심한 피로, 스트레스, 소화장애까지요.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시끌벅적했던 집안이 다시 적적함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극도의 허전함이 주요 증상으로 보고됩니다.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명절 후 노인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건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구나. 이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당신이 그 명절을, 그 사람들을,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일본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고 했던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 했고, 그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장면은 이렇습니다. 6년을 함께 살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던 아이 케이타가 아버지를 피해 달아납니다. 아이의 뒷모습은 작고 빠릅니다. 그 순간 아버지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애써 쌓아올린 체면도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도 내려놓은 채로 그는 케이타를 따라가며 말합니다. 아버지로서 부족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화해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별것 아닌 하루를 보낸 시간들. 그 쌓인 시간이 혈연보다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걸 료타가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전부라 믿었던 한 남자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고레에다 감독은 이 영화 내내 조용한 카메라로 인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족이 함께한 집으로 들어서는 그 뒷모습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어떤 결론도 선언하지 않은 채로 그 여백이 어쩌면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명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명절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기어오르고, 아들이 설거지 한번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던 그 장면들. 지금 그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 시간은 남아있다고 말이죠. 빈자리는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있었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빈자리도 없었겠죠. 빈자리가 있다는 건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허전하다는 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공간이 대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명절 특집으로 시니어들을 인터뷰한 기사였는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차 타고 떠나는 걸 배웅할 때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 손을 흔드는 동작 속에 그 어르신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고 보내야 하지만 보내기 아쉬운 그 복잡한 감정. 그게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랑이기도 합니다. 다시 어바웃 슈미트로 돌아가 볼게요. 영화의 마지막, 슈미트는 거실 의자에 앉아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가 후원하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어린 소년 은두구가 보낸 그림 편지예요.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어른과 한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슈미트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연결감을 다시 느꼈을 때의 그 묘한 감동이었을까요? 슈미트의 일생에서 깊이 있는 정서적 연결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이름도 잘 모르는 어린 소년과의 작은 교류가 그 빈자리를 건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단 하나의 진심 어린 연결. 와이스의 이론이 바로 이 장면에 살아 있습니다. 사회적 외로움은 많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지만 정서적 외로움은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연결로도 뚫릴 수 있다는 것. 그 한 명이 아직 당신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과 에세이를 읽다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난 뒤의 빈집, 북적이던 명절이 끝나고 찾아오는 고요함, 늙어가는 부모의 쓸쓸함. 선생님은 50대 중반부터 이미 이런 감정들을 글로 쓰셨어요. 소설집 저문날의 삽화나 너무도 쓸쓸한 당신 같은 작품들을 보면
노년의 외로움, 중년 이후의 상실감이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의 맏딸인 호원숙 작가는 그 시절을 회고하며 50대 중반의 어머니 사진을 떠올렸다고 한 적이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쓰인 소설들을 다시 읽으면서 그 표정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그 나이에 자신보다 훨씬 앞선 삶의 감정을 먼저 살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박완서 선생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들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수많은 어머니들이, 수많은 아버지들이 명절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그래서 글로 남기신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우리 모두의 감정이라고. 한국 문학에는 이처럼 명절 후의 허전함, 자녀를 떠나보낸 후의 쓸쓸함을 다룬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감정이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빈자리가 주는 이 허전함,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 생활 당시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프랭클은 관찰했습니다. 그 극한의 폭력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냈어요. 체력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었대요. 운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었대요. 그가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기다릴 무언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 무언가를 다시 하리라는 기대, 그 기다림이 그들을 버티게 해줬다는 거예요.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물어라.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빈자리가 있다는 건 그 자리를 채울 다음 만남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 만남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철학자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희망에 대해 깊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마르셀은 희망과 기대를 구분했습니다. 기대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가 다음 주에 전화하길 기대한다. 손주가 방학 때 놀러 오길 기대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요. 마르셀이 말한 희망은 달라요. 희망은 무엇이 이루어지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겠다는 마음이에요. 자녀가 전화를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의미 있으니까요. 손주가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손주를 기다리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나를 살아있게 하니까요. 희망은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희망은 지금 이 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에요. 이걸 명절 후에 빈자리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명절에 가족이 또 올 거라는 기대만 하면 그 사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기다리는 게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희망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빈자리를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한 나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허전하다는 건 그만큼 가득 찼던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채워졌던 기억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조용한 집이 어제까지는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시끌벅적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조용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는 사실 축복의 흔적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공간에 내 곁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웃음소리가 있었다는 것, 밥 먹자고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 그게 다 사라지고 난 뒤의 빈자리. 이 자리가 허전한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느끼는 당신은 그만큼 깊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은 아직 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밥을 챙겨 먹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다음 만남을 향해 가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의미 있어요. 당신이 건강하게 다음 명절을 맞이하는 것, 그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기다림은 고통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사랑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좀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와이스의 두 가지 외로움으로 돌아갑니다. 정서적 외로움에는 많음이 아니라 기품이 필요합니다. 친목 모임을 더 늘린다고, 카카오톡 단체방이 많아진다고 정서적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아요.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한두 명. 전화해서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왜?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명을 찾는 것 혹은 그 한 명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천천히 키워가는 것이 정서적 외로움을 채워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천천히 가는 길이에요. 서두르면 역효과가 납니다. 사회적 외로움에는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동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규칙적으로 만나는 산책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소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속해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게 크고 화려한 모임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같이 걷는 3명짜리 모임도 그 3명에게는 세상 전부인 소속감이 될 수 있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정서적 외로움이 문제인데 모임만 늘리거나 사회적 외로움이 문제인데 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매달리면 에너지는 쏟는데 외로움은 그대로인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이제 에릭 에릭슨의 이야기를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그는 노년기의 발달 과제가 자아통합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삶이 가치 있었다고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명절 후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 계시죠? 나는 좋은 부모였나? 내가 잘못한 게 있었나? 자녀들이 나를 좋아하기는 하나? 이 질문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에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의 초점을 약간 이동해 보라고요. 나는 좋은 부모였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로,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에서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진심으로 좋아했나로, 이 질문의 이동이 외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를 찾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아론의 자기 확장 이론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관계가 줄어들면 자기 개념, 즉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의 범위도 함께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연결될 때 그 자기 개념이 다시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빈자리를 줄어든 것으로만 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자리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떠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이 조용한 시간.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오래전에 좋아했는데 잊고 살았던 것. 혹은 지금 이 나이에 처음 시작해봐도 늦지 않은 것. 그 가능성이 지금 그 빈자리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건 언제였나? 지금 나에게 내 마음을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런 관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덧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조금 낯설고 묵직하게 느껴지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가족이 낯선 사람이라니 너무 서글프지 않냐고요. 그런데 막상 걸어오고 보니 이 길이 사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걸 아시겠죠? 잠깐 함께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이 당연하다는 것.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명절이 두려운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억누르기보다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그리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에게 듣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명절. 대화를 조금 덜 어렵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공감적 경청이란 조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투른 가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명절을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명절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 서투름 안에 존재하는 진심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찾아오는 빈자리를,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던 그 순간의 이름을, 그것이 정서적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이 나이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돌아보니 함께 많은 내용을 함께 돌아보고 깊이 있게 다뤘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서운함, 불안과 어색함, 외로움. 이것들이 사실은 모두 한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서운하다는 건 연결을 원한다는 뜻이고, 불안하다는 건
그 연결이 흔들릴까봐 두렵다는 뜻이고, 외롭다는 건 아직 그 연결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걱정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명절에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게 때로는 서운함이 되고 불안이 되고 외로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 명절은 끝났지만 그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에릭 에릭슨이 말한 자아 통합, 기억하시죠? 내 삶은 가치 있었다는 감각. 그건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조용한 거실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신 순간에도 그 통합의 실이 한 올씩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두 가지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서적 외로움은 마음을 다 꺼내놓을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고, 사회적 외로움은 어울릴 곳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대신 채워줄 수 없어요. 명절 식탁에서 가족이 많았는데도 외로웠던 건 정서적 외로움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뒤의 공허함은 명절 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립지대입니다. 빈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그랬구나 하고 한번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마음은 골든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이야기, 삶의 지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위트 있는 이야기들로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마음은 골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